반찬공장 주방년이 의사 집안 며느리로 어울릴 줄 알았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대학병원 복도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 민준 씨의 교수 임용식이 한창인 그 순간 저는 행사장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급하게 입은 블라우스 소매에는 김치국 자국이 희미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대체 무슨... 이혼 서류야.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하며 갈색 봉투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도장 찍고 빈손으로 나가. 조용히 끝내면 소란 피우지 않을게. 위자료? 그런 거 기대하지 마. 8년 동안 우리 집에서 월급 받고 밥 먹은 게 얼만데. 유리문 너머 행사장 안쪽에서는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하얀 의대 교수 가운을 입고 단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우아한 크림색 원피스를 입은 신예린 씨가 환하게 웃으며 민준 씨 팔에 손을 살짝 얹고 있었습니다. 제 눈과 민준 씨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단 1초. 민준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르는 사람 보듯이요. 8년 동안 우리 집 일해준 건 고맙지.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은 대학병원 교수야. 재단 이사장 조카가 우리 아들이 좋대. 그 애만 있으면 병원 납품도 다 풀려. 근데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않겠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8년 전 시댁에 시집 올 때 들었던 우리 이제 가족이야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나물 다듬고 국 끓이고 냉장고 정리하던 8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빈손으로 나가면 조용히 끝내줄게. 시어머니는 돌아서서 행사장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조용히 물러나지는 않을 거란 걸. 그리고 제가 빈손이 아니라는 걸요. 그날 밤부터 저의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우입니다. 올해 37살이고요. 8년 동안 시댁 반찬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일만 한 게 아니라 회사를 떠받쳤다고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네요.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나물 손질하고 국 포장하고 배송 차량 점검하고 가맹점주들 교육까지 도맡았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날짜도 잊혀지지 않네요. 작년 4월 12일 금요일 새벽 강서구 반찬공장 냉장창고 앞에서 출고, 점검을 끝내고 손을 씻었습니다. 오늘은 남편 서민준 씨의 대학병원 교수 임용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날 밤 문자로 내일 행사니까 네가 꼭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공장 일을 끝내고 급하게 샤워를 했지만 손톱 사이에 밴 김치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옷장에서 제일 깨끗한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그대로 비쳤지만 그래도 웃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교수가 되는 날이니까요. 병원 행사장은 화려했습니다. 로비에는 큰 화환들이 줄지어 있었고 양복 입은 사람들이 서로 명함을 주고받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입구 쪽에 섰습니다. 시어머니를 찾으려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연우야, 이리 와봐. 시어머니였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를 행사장 안쪽이 아니라 복도 끝으로 끌고 갔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그냥 따라갔습니다. 복도 끝 비상구 옆에 멈춘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너 여기 들어오면 안 돼. 네. 어머님 무슨... 오늘 행사에 재단 이사장이랑 이사진들 다 온다. 네가 안에 들어가면 민준이한테 방해야.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교수 임용식에 아내가 참석하는 게 왜 방해가 되는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갈색 서류 봉투를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혼 서류야. 도장 찍고 빈손으로 나가. 조용히 끝내면 소란 피우지 않을게. 그 순간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정말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서민준, 이현우,
두 사람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 서명란에는 이미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대체 무슨 반찬공장 주방년이 의사 집안 며느리인 줄 알았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8년 동안 우리 집 일 해준 건 고맙지.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은 대학병원 교수야. 재단 이사장 조카가 민준이를 좋아한다고. 신예린 씨, 너도 알지? 그 집안하고 우리가 엮이면 사업도 병원 납품도 다 풀려. 근데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행사장 안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임용식이 시작된 모양이었습니다. 복도 유리창 너머로 남편 민준 씨가 보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단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우아한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신예린 씨였습니다. 민준 씨는 제 쪽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눈이 맞췄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요. 민준이한테 물어봐도 돼. 이미 다 정리됐어. 네가 서명만 하면 끝나.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위자료 같은 거 기대하지 마. 너 우리 집에서 8년 동안 월급 받고 밥 먹고 살았잖아. 그것도 은혜지. 빈손으로 나가면 조용히 끝내줄게. 소란 피우면 너만 손해야.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집안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노동자였다는 거려. 아니, 노동자보다 못한 존재였다는 거려. 8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나물 씻고, 국 끓이고, 냉장고 정리하고, 배송 차량 점검한 게 전부 쓸모였을 뿐이라는 거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 봉투가 바닥에 떨어질 것 같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인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착하네. 오늘 안으로 도장 찍어서 보내. 그럼 너도 새 출발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는 돌아서서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 혼자 남았습니다. 행사장 안에서는 축하 인사가 이어지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서류 봉투를 천천히 접어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민준 씨의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해. 서로 조용히 끝내자.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8년 동안 의대생이던 남편을 먹여 살리고 전공의 월급으로 버티지 못할 때 공장 일로 생활비 대고 교수 임용 준비할 때 뒷바라지한 게 전부 무의미한 일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원 로비를 나와 주차장까지 걸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었지만 그냥 걸었습니다. 옷이 젖고 머리가 엉망이 되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주차장 끝에 서서 빗속을 바라보는데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8년 전 제가 시댁 반찬 공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당시 공장은 작았습니다. 냉장 시설도 낡았고 배송 차량도 2대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업 확장을 원했지만 은행 대출이 안 나왔습니다.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냉장 창고를 사고 급속냉동 설비를 구입하겠다고요. 제 결혼 전 적금을 모두 털어서요. 시어머니는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도 제 명의로 추가하자고 했습니다.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믿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뒤로 회사는 커졌습니다. 복희찬방이라는 브랜드로 가맹점이 생기고 새벽 배송 시스템이 자리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뿌리는 제 명의로 된 설비였습니다. 냉장 창고, 급속냉동 설비, 상표권 일부, 가맹점 교육 매뉴얼 저작권까지요. 그리고 바로 내일이 은행 대출 연장 심사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업 확장하면서 제 설비를 담보처럼 사용했거든요. 제 동의 없이는 대출 연장이 안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쓰디쓴 웃음이었지만요. 그들은 제가 빈손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제가 손을 떼는 순간 복희 찬방의 새벽 배송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설비 사용 동의 연장 거부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처리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지만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시댁집 앞까지 갔다가 그냥 발길을 돌렸거든요. 차 안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강서구 반찬 공장 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공장 냉장 창고 앞에 차를 세우고 한참 동안 그 차가운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8년의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나물 다듬던 손, 뜨거운 국을 포장하며 대던 손가락, 배송 차량 점검하며 기름 묻히던 작업복, 가맹점주들 교육하며 화이트보드에 글씨 쓰던 날들이요. 그 모든 시간이 무의미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새로 만든 단톡방이었습니다. 이제 보니 저는 그 안에 없는 사람 취급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오늘 임용식 잘 끝났다. 민준이 교수 됐으니까 이제 우리 집안도 격이 다르지. 서민준, 어머니 덕분입니다. 신예린 교수님 축하드려요. 오늘 행사 정말 멋졌어요. 시어머니, 예린 씨도 와줘서 고마워요. 다음에 우리 집에서 식사 한번 해요. 저는 그 대화를 보며 차가운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저는 단톡방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야간 경비원이 깜짝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실장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아, 챙길 게 좀 있어서요. 금방 나갈게요. 사무실로 올라가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작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노트북과 서류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8년 동안 모아둔 것들이었습니다. 냉장창고 구입 계약서, 극속냉동 설비 영수증, 상표권 등록증, 가맹점 교육 매뉴얼 원본, 그리고 제가 직접 촬영한 공장 내부 사진들이요.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며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잘못된 재료들, 유통기한이 지나 제라벨링한 반찬 용기들, 폐기해야 할 재료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내역서들이요. 저는 그것들을 보며 항상 불안했습니다. 언젠가 문제가 터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증거를 남겨뒀던 겁니다. 노트북을 켜고 폴더를 열었습니다. 백업이 017에 2025라는 이름의 폴더였습니다. 그 안에는 8년치 회계 장부, 가맹점 계약서, 배송 기록, 직원 급여 명세서, 그리고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녹음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2023년 7월 시어머니가 직원들에게 보낸 단체 문자였습니다. 유통기한 하루 이틀 지난 건 라벨 다시 붙여서 출고해. 어차피 냉동이면 괜찮아. 가맹점에서 뭐라고 하면 배송 실수라고 해. 또 다른 파일도 열어봤습니다. 남편 민준 씨가 병원 납품업체 관계자와 통화한 녹음이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녹음하게 된 건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복희 찬방 병원 납품 건 잘 부탁드립니다. 예린 씨가 이사장님께 말씀드리면 바로 통과될 겁니다. 수수료는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파일들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북과 서류들을 다시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 짐을 들고 나가면 저는 정말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경비원에게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민준 씨의 개인 문자였습니다. 지금 어디야? 집에 안 들어왔던데. 어머니한테 들었어. 서류에 도장 빨리 찍어. 쓸데없이 시간 끌지 말고.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신혜린 씨였습니다. 언니, 오늘 행사장에서 못 뵈어서 아쉬웠어요. 다음에 식사 한번 해요. 참, 공장 일 하시느라 힘드시죠? 냄새 조심하세요. 오늘도 좀 났던데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차가운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들에게 굽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차를 몰고 근처 고시원으로 갔습니다. 허름한 건물이었지만 당장 묵을 곳이 필요했습니다. 프런트에서 단기 계약서를 작성하고 좁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 안에는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캐리어를 바닥에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옷이 아직 젖어 있었지만 갈아입을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알람 설정을 확인했습니다.
매일 새벽 3시 50분에 맞춰져 있던 알람이었습니다. 8년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울렸던 알람이요. 저는 손가락을 올려 그 알람을 껐습니다. 그리고 다른 앱을 열었습니다. 은행 기업금융 앱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복희 찬방 대출 연장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담보 제공자인 제 동의가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동의 거부 버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미 처리된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알림이 떴습니다. 냉장창고 관리 앱이었습니다. 설비 사용 계약 만료 갱신 필요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갱신 거부 버튼을 눌렀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복희 찬방 새벽 배송 시스템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배송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총 147개 가맹점으로 반찬 배송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시스템 설정 페이지로 들어갔습니다. 출고 승인 권한자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연우. 저는 그 권한을 회수했습니다.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출고 승인 권한이 회수되었습니다. 내일 새벽 배송이 자동 중단됩니다. 저는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고시원 복도에서는 누군가 컵라면 끓이는 냄새가 났고 옆방에서는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새벽 복희 찬방의 냉장 차량들은 출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맹점주들은 배송이 안 온다고 항의할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할 것입니다. 그제야 깨닫겠죠. 제가 빈손이 아니라는 거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 4시 알람 없이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순식간에 10통을 넘었습니다. 시어머니, 민준 씨, 공장 직원, 가맹점주들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전환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30분 뒤 문자 알림이 수십 개 쌓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그 문자들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이연우, 지금 당장 전화 받아. 배송 차량이 출발 못하고 있어. 무슨 일이야? 공장 직원, 실장님, 냉장 창고 문이 안 열려요. 시스템 오류라고 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맹점주일 대표님, 오늘 새벽 배송 안 왔는데요. 손님들 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가맹점주의, 배송이 2시간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반찬 없으면 오늘 장사 못합니다. 책임져 주셔야죠. 서민준, 연우야, 어머니가 급하시대. 공장에 문제 생겼다는데 네가 뭔가 한 거야? 장난치지 말고 당장 연락해. 저는 문자를 읽으며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제 동의 없이는 냉장창고 출입이 불가능하고 급속냉동 설비 가동도 멈추도록 설정해뒀으니까요. 오전 8시쯤 되자 시어머니에게서 다급한 문자가 왔습니다. 시어머니 이연우,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배송부터 정상화시켜. 가맹점들 난리 났어. 나중에 이야기하자.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북을 켜고 가맹점주 커뮤니티를 확인했습니다. 게시판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복희 찬방, 본사 연락 두절. 배송 지연으로 손실 발생. 새벽 4시 배송 약속 어긴 지 4시간째. 본사 책임자 나와라. 이런 식이면 계약 해지 요구할 수밖에 없음. 가맹점주들의 분노가 게시판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글들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증거였으니까요. 오전 10시 제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은행기업금융센터 강태익 팀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연우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NH은행 기업금융센터 강태익 팀장입니다. 복희 찬방 대출권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아, 네. 무슨 일이신가요?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오늘 대출 연장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담보 제공자이신 이연우 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스템에서 동의 거부로 처리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실수로 누르신 건 아닌지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아니요. 실수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담보 제공 동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시면 대출 연장 심사가 보류됩니다. 한복희 대표님께서 다른 담보를 제시하셔야 하는데요. 그건 대표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 아닌가요? 네, 그렇긴 한데 혹시 한 대표님과 무슨 문제가 있으신 건가요? 개인적인 일입니다. 더 이상 담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5분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이연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시죠? 무슨 일이긴. 은행에서 연락 왔어. 네가 담보 동의 거부했다며? 그게 무슨 짓이야? 담보는 제 명의 설비니까요. 제가 동의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야? 회사가 망하면 너도 책임져야 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 사람이 아니니까요. 어제 어머님께서 이혼 서류 주시면서 빈손으로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제 설비도 제가 가져가는 게 맞죠. 뭐라고? 이 미친년이.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8년 동안 너 먹여주고 재워주고 월급 준 게 누군데? 지금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야? 어머님, 제가 8년 동안 받은 월급은 제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냉장창고랑 설비는 제 돈으로 산 겁니다. 제 거예요. 너 이러면 가만 안 둬. 횡령으로 고소할 거야. 횡령이요? 제 명의 재산을 제가 관리하는 게 횡령인가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계약서 확인해 보세요. 설비 소유권자가 누구인지요. 그리고 상표권 일부도 제 명이에요. 가맹점 교육 매뉴얼 저작권도요. 다 제가 만든 거니까요. 전화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 알았을 겁니다. 자기가 8년 동안 부려먹었던 며느리가 사실은 회사에 뿌리를 쥐고 있었다는 거요. 이연우, 진정해.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돈, 위자료 줄게. 얼마면 돼?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명령조에서 애원조로 바뀌었습니다. 전 돈 필요 없어요. 그냥 제 것만 돌려받을 겁니다. 제 것, 뭐가 내 거야? 회사 이름도 복희찬방이고 사업자도 4명인데 브랜드는 어머님 거죠. 근데 그 브랜드가 돌아가는 설비는 제 거예요. 냉장창고, 급속냉동기, 배송 시스템 관리 프로그램, 가맹점 매뉴얼까지요. 어머님, 제가 없으면 복희찬방은 하루도 못 돌아가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2시쯤 공장 직원 몇 명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실장님, 대표님이 직원들한테 화풀이하고 계세요. 실장님이 회사 자산 빼돌려서 배송 마비시켰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실장님, 저희는 실장님 편이에요. 대표님이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래도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오후 4시 인터넷 뉴스에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단독, 프리미엄, 반찬 프랜차이즈 복희찬방, 내부 갈등으로 배송 중단. 부재전 직원, 회사 자산 빼돌려 영업방해 의혹.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횡령범으로 몰아 언론에 제보한 겁니다. 기사에는 제 이름까지 실명으로 나왔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민준 씨였습니다. 연우야, 너 미쳤어? 지금 기사 봤어. 어머니가 고소하신대. 너 이러면 진짜 끝이야. 민준 씨,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회사 일 방해한 거 잘못 아냐? 당장 설비 사용 동의하고 배송 정상화시켜. 안 그러면 정말 감옥 갈 수도 있어. 제 재산을 제가 관리하는 게 범죄예요? 내 재산. 야, 너 그거 회사 돈으로 산 거잖아. 횡령 맞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민준 씨, 계약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 결혼 전 적금으로 산 겁니다. 영수증 다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녁 7시 고시원 앞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기자였습니다. 이현우 씨 맞으시죠? 복희찬방 사건 관련해서 인터뷰 좀 하고 싶은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웠습니다. 제가 이길 수 있을까? 그들은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데. 저는 혼자인데. 하지만 캐리어 속 서류들을 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8년의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검색했습니다. 노무사 무료 상담. 그리고 한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인터넷 뉴스에는 제 이름이 계속 오르내렸고 시어머니는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업무방해와 횡령 혐의였습니다. 복희 찬방 직원들은 단체 카톡방에서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캡처한 대화 내용이 제게 익명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실장 때문에 우리 월급도 못 받게 생겼대. 8년 동안 월급 받아먹고 이제 와서 배신하네. 그래도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저를 믿어주던 직원 몇 명만 개인적으로 연락했습니다. 실장님, 괜찮으세요? 저희는 실장님 편이에요. 하지만 그 목소리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회사에서 눈치가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민준 씨는 병원 교수 신분을 이용해 더 큰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병원 동료 교수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꺼냈던 모양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익명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민준 교수가 병원에서 전 부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진료기로 왜곡 의혹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의사가 진료 기록을 조작하면 저는 정말 정신병자로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혜린 씨는 병원 재단 관계자들 앞에서 저를 비웃었다고 합니다.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제게 전해준 이야기였습니다. 교수님 전 부인이요? 아, 돈 때문에 집안 망신시키는 분이죠. 불쌍하긴 한데 그래도 선은 지켜야죠. 저는 고시원 방 안에 갇혀 지냈습니다. 밖에 나가면 누가 알아볼까봐 두려웠습니다. 기자들이 또 찾아올까봐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밤 고시원 앞 골목에서 낯선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현우 씨 맞으시죠? 저는 지역 신문사 기자입니다. 복희 찬방 측에서 제보받은 내용인데요. 이현우 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증거가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횡령한 적 없습니다. 그럼 왜 배송을 중단시키셨나요? 가맹점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제 설비를 제가 관리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회사 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거 아닌가요?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 기자와의 짧은 대화가 기사로 나갔습니다. 추가 복희 찬방 전 직원 이현우 해명 거부. 횡령 의혹 키워. 댓글에는 저를 비난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얼굴 보니까 딱 그런 스타일이네. 8년 동안 밥 먹여준 은혜를 이렇게 갚나. 저런 사람 때문에 선량한 사장님들이 피해보는 거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저는 그저 제 권리를 지키려 했을 뿐인데 왜 저는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연우야, 어머니가 너 고소하셨어. 경찰 조사 나오면 순순히 응해. 그리고 합의하자. 내가 변호사 비용 좀 줄 테니까 조용히 마무리해. 너도 전과자 되고 싶지는 않잖아.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8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제게 전과자가 되지 말라고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말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현우 씨, 업무방해 및 횡령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출석 요구서를 발송할 예정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걸까요? 제가 감옥에 가는 걸까요? 그때 며칠 전 통화했던 노무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다겸 노무사였습니다. 이현우 씨, 지난번에 상담 신청하셨죠? 오늘 시간 되시면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후 2시에 뵙죠. 참고로 복희 찬방 가맹점주 몇 분이 저한테도 연락 왔습니다. 이현우 씨 사건이랑 관련 있을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끊고 저는 캐리어를 챙겼습니다. 8년간 모아둔 모든 증거 서류와 파일들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 오다겸 노무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노무사님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고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이현우 씨,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기사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무사님은 제 앞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단 제가 가맹점주분들한테 들은 이야기부터 말씀드릴게요. 복희찬방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꽤 많은 갑질을 해왔다고 합니다. 유통기한 지난 재료 떠넘기기, 폐기 비용 전가, 계약서에 없는 비용 청구 등등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증거가 있으신가요? 저는 캐리어를 열고 서류 파일을 꺼냈습니다. 노무사님은 그 서류들을 하나씩 넘겨보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원산지 허위 표시 사진이네요. 이건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네, 시어머니가 직원들에게 지시한 겁니다. 이 문자 내역도 증거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건 노무사님이 다른 서류를 들었습니다. 냉장창고 구입 계약서, 이현우 씨 명이네요. 네, 제 결혼 전 적금으로 샀습니다. 영수증도 있습니다. 급속냉동 설비도 이현우 씨 명이고요. 상표권 일부도. 이거 대단한데요. 노무사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현우 씨, 혹시 아세요? 복희찬방의 핵심 자산이 전부 이현우 씨 명이라는 거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복희 대표가 이현우 씨를 횡령으로 고소한 건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한 대표가 이현우 씨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네. 그리고 이 녹취 파일은 뭔가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민준 씨와 병원 납품업체 관계자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노무사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상당히 민감한 내용인데요. 병원 납품 비리 의혹이 있습니다. 남편이 교수 임용 전에 납품업체와 저축한 겁니다. 신예린 씨가 중간에서 연결해 준 것 같고요. 이현우 씨, 이 증거들이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한복희 대표와 서민준 교수를 상대로 반격할 수 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겨야죠. 이현우 씨는 피해자예요. 노무사님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저랑 함께 싸워요. 혼자가 아닙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오다겸 노무사님과의 첫 만남 이후 저는 매일 사무실에 나가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노무사님은 제가 가져온 서류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 전략을 짰습니다. 이현우 씨,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노무사님이 냉장창고 구입 계약서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설비들이 전부 이현우 씨 명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해요. 그래야 한복희 대표의 횡령 고소가 무력화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산지 허위 표시 자료랑 유통기한 제라벨링 사진들. 이건 구청 위생과에 제보할 겁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이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무사님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가맹점주들이 제게 보낸 자료입니다. 복희찬방 본사가 폐기재료비를 가맹점에 떠넘긴 내역서예요. 이것도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가맹점주분들이 도와주신 건가요? 네. 사실 가맹점주분들도 오래전부터 본사에 불만이 많았대요. 근데 계약서상 불리한 조항 때문에 말을 못했던 거죠. 이현우 씨 사건이 터지면서 용기를 낸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노무사님은 가맹점주 몇 분을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총 5분이 오셨는데 모두 5060대 중년이었습니다. 이현우 실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한 가맹점주님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강남점 운영하는 김성우입니다. 실장님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하다니요? 제가 오히려 피해를 드린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실장님이 용기 내주셔서 저희도 본사 문제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사실 본사 갑질 때문에 몇 번이나 폐업하고 싶었거든요. 다른 가맹점주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유통기한 지난 재료 떠넘기고 폐기 비용은 우리 보고 내라고 하고 항의하면 계약 해지하겠다고 협박하고요. 저희가 증거 자료 모두 가져왔습니다. 본사한테 받은 문자, 이메일, 불량 재료 사진까지요. 노무사님이 그 자료들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겠네요. 가맹점주 여러분,
공동 진정 동의하시죠? 물론입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리하고 싶어요. 가맹점주분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노무사님과 저는 구청 위생과를 방문했습니다. 담당 공무원 앞에 원산지, 허위 표시 사진과 유통기한 제라벨링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이네요. 공무원이 자료를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나요? 최소 3년 전부터입니다. 증거 사진에 날짜 다 찍혀 있습니다. 노무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현장 조사를 나가야겠네요. 복희 찬방 제조공장 맞죠? 네, 강서구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내로 조사 나가겠습니다. 위생과를 나오며 노무사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현우 씨,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복희 찬방은 곧 위생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럼 시어머니는 어떻게 되나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나올 거고 심하면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가맹점주들 진정까지 들어가면 브랜드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할 겁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8년 동안 함께했던 회사가 무너지는 게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심한 건 아닐까요? 노무사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현우 씨,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정당한 권리 찾기예요. 그들이 먼저 이현우 씨를 횡령범으로 몰았잖아요. 이현우 씨는 그저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흘 뒤 저는 방송국 탐사보도팀 기자를 만났습니다. 노무사님이 연결해준 분이었습니다. 이현우 씨, 반갑습니다. 저는 MBN 탐사보도팀 박지연 기자입니다. 젊은 여성 기자였습니다. 카페 조용한 구석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노무사님한테 대략적인 상황은 들었습니다. 복희 찬방 위생 문제도 심각하지만 병원 납품 의혹도 있다고요? 네. 제 남편이 교수 임용 전에 납품업체랑 접촉했습니다. 녹취 파일이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기자님은 녹음을 들으며 메모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민감한 내용인데요. 병원 재단 쪽 인물도 연루되어 있고요. 신예린 씨요. 재단 이사장 조카입니다. 그럼 이건 단순한 이혼 문제가 아니라 병원 납품 비리까지 연결되는 거네요. 기자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현우 씨, 제가 취재해도 될까요? 물론 이현우 씨 신분은 보호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복희 찬방 위생 문제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병원 쪽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고요. 기자님과의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시어머니 이현우,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안다. 위생과 조사 네가 신고한 거지. 너 이러면 정말 끝이야.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당장 그만둬. 저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노무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현우 씨, 은행 쪽에서 연락 왔습니다. 복희 찬방 대출권 완전히 보류되었대요. 한복희 대표가 다른 담보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자금난에 시달릴 겁니다. 가맹점 이탈에 위생조사까지 겹치면 복희 찬방은 사실상 운영이 어려워질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노무사님, 제가 너무 잔인한 건 아닐까요? 이현우 씨, 그들이 먼저 이현우 씨를 빈손으로 내쫓으려 했잖아요. 8년의 노동을 무시하고 횡령범으로 몰고요. 이건 정당방위예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제가 빈손이 아니라는 걸 이제 모두가 알게 될 테니까요. 며칠 뒤 가맹점주 모임에서 저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현우 사장님, 저희가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 건데요. 사장님이 총괄해 주시면 안 될까요? 강남점 김성우 점주님의 제안이었습니다. 저요? 제가 브랜드를 운영할 능력이 있을까요? 능력이요? 8년 동안 복희 찬방 실무 전부 맡으셨잖아요. 사장님 없으면 그 회사 하루도 못 돌아갔어요. 다른 점주님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이현우 사장님이랑 일하고 싶어요.
복희 찬방 같은 갑질 없는 투명한 브랜드 만들어요. 저는 그 제안을 들으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날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연우, 한 사람의 사장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아침 뉴스에 속보가 떴습니다. 속보 프리미엄 반찬 프랜차이즈 복희 찬방 위생 조사 착수. 구청 위생과와 식약처 합동 조사단이 복희 찬방 제조 공장에 들어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노무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연우 씨, 봤죠? 조사 시작됐어요. 네, 봤습니다. 이제부터 언론 보도가 나올 겁니다. 이연우 씨는 조용히 있으세요. 제가 필요한 자료는 익명으로 기자들한테 전달할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전 11시쯤 복희 찬방 공장 앞 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화면에는 하얀 방역복을 입은 조사관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카메라는 냉장고 안쪽을 비췄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들, 원산지 표시가 맞지 않는 포장지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조사관 한 명이 제라벨링된 반찬 용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 원래 라벨 위에 다시 붙인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원래 유통기한이랑 새로 붙인 유통기한이 다릅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 아닌가요? 조사 결과 나오면 공식 발표하겠습니다. 지금은 증거 수집 단계입니다. 복희 찬방 직원들은 공장 밖에 모여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사관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저희 회사는 항상 위생관리 철저하게 해왔어요. 그럼 이 재료들은 뭡니까? 유통기한 지난 거 맞죠? 그건 직원이 실수로 폐기 안 한 거예요. 실수치고는 양이 너무 많은데요. 냉장고 3칸이 다 이런 재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오후 2시 가맹점주들의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노무사님과 저도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20명이 넘는 가맹점주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위생조사 소식 다들 들으셨죠? 오다겸 노무사님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본사의 문제점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가맹점주들이 겪었던 피해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한 가맹점주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노무사님, 근데 저희가 지금 본사랑 싸우면 가맹점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상 본사 없이는 영업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계약서에 그런 조항들은 불공정 약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하면 계약 무효 판정받을 수 있어요. 다른 점주님이 거들었습니다. 저는 본사한테 밀린 돈도 있어요. 폐기 재료비 300만 원이요. 이것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증거만 있으면 민사소송 걸 수 있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가맹점주들은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사가 계약서에 없는 광고비를 강제로 받아갔어요. 저희는 배송 문제로 손님한테 항해받았는데 본사는 가맹점 책임이라고 했어요. 저는 본사 직원이 욕설까지 했습니다. 녹음 파일 있어요. 노무사님은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피해 사례를 모두 모아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집단 진정 넣겠습니다. 복희 찬방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겁니다. 가맹점주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반격이 이렇게 큰 움직임으로 번진 겁니다. 회의가 끝난 뒤 강남점 김성호 점주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이제 본사랑 결별하고 새 브랜드 만드는 거 진심입니다. 사장님이 총괄해 주시면 저희 10군데 점포는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정말 괜찮으실까요? 괜찮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어요. 사장님은 8년 동안 현장 다 아시잖아요. 저희는 사장님 믿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복희 찬방 위생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단독 복희 찬방 원산지 허위 표시 유통기한 조작 적발. 영업정지 위기. 기자가 카메라 앞에서 보도했습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 복희 찬방 제조 공장에서
원산지, 허위, 표시와 유통기한 제라벨링 정황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폐기해야 할 재료를 가맹점에 떠넘긴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화면에는 공장 냉장고 내부 사진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찍어뒀던 사진들이었습니다. 복희찬방 한복희 대표는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조사단은 조직적인 위생관리 부실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가 예상됩니다. 뉴스가 끝나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서민준, 연우야, 어머니가 병원에 계셔. 너 때문에 쓰러지셨어. 네가 만족하냐? 이제 그만 좀 해. 저는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전히 제 탓으로 돌리는군요. 다음 날 아침 복희찬방 앞에는 대형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조사 중. 출입 통제. 직원들은 공장 밖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변호사와 함께 구청을 찾아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하나둘씩 본사와의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복희찬방 가맹점 147개 중 절반이 넘는 80여 곳이 이탈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후에 노무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현우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한복희 대표가 파산 신청 준비 중이래요. 회사 정리하고 도망가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직원들이랑 가맹점주들 밀린 돈은요? 그게 문제죠. 파산하면 채권자 순위대로 받는데 직원이랑 가맹점주들은 후순위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채권 보전 가처분 신청해야 해요. 그리고 이현우 씨, 명예 설비들은 절대 넘기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냉장창고와 설비관리 앱의 로그인의 비밀번호를 모두 변경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제 재산에 손대지 못하도록요. 그날 밤 복희찬방 공장 앞에는 항의하는 직원들과 가맹점주들이 모였습니다. 뉴스 카메라가 그 현장을 생중계했습니다. 월급 안 줬어요. 2달째 밀렸어요. 가맹점 폐기 비용 300만 원 돌려주세요. 한복희 대표 나와. 저는 그 화면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죄 없는 직원들과 가맹점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된다는 거요. 복희찬방 위생 문제가 연일 보도되면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바로 대학병원이었습니다. MBN 탐사보도팀 박지연 기자가 복희찬방 병원 납품 의혹을 취재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자님은 제가 제공한 녹취 파일을 바탕으로 병원 납품업체와 민준 씨의 관계를 파고들었습니다. 이틀 뒤 뉴스에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단독 대학병원 신임 교수 식자재 납품 비리 의혹. 재단 인사 연루 정황. 화면에는 대학병원 전경이 나왔고 기자가 리포트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위생 문제로 논란이 된 복희찬방이 대학병원에 반찬을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신임 교수로 임용된 서민준 씨와 병원 재단 관계자가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점입니다. 화면에는 민준 씨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교수 가운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본 방송이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서민준 교수는 임용 전 납품업체 관계자와 접촉해 수수료 이야기까지 나눈 것으로 확인됩니다. 제가 제공한 녹취 파일의 일부가 자막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복희찬방 병원 납품 건 잘 부탁드립니다. 수수료는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기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병원 재단 이사장의 조카인 신일인 씨가 중간 역할을 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가 끝나자마자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이현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긴. 뉴스 안 봤어. 병원에서 난리 났어. 감사팀이 나를 조사한대. 그건 민준 씨가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잘못? 내가 뭘 잘못했는데. 녹취 파일 네가 흘린 거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 그 녹취는 증거예요. 민준 씨가 납품업체랑 부적절하게 저축한 거잖아요. 이건 복수야.
네가 나를 망치려고 작정한 거잖아.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에요. 민준 씨는 제게 이혼 서류 던지면서 빈손으로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때 민준 씨한테 물어봤어야 했어요. 제가 정말 빈손인지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대학병원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서민준 교수에 대한 내부 조사 결과 납품업체와의 부적절한 접촉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병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병원 복도에서 민준 씨는 동료 교수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직접 민준 씨를 불러 문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혜린 씨는 재단 내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았다는 소문이 퍼졌고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비난 여론이 일었습니다. 며칠 뒤 민준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고시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고 놀랐지만 침착하게 다가갔습니다. 연우야. 민준 씨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늙은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 무슨 일이세요?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이야기요? 임용식 날 어머님이 이혼 서류 던지셨잖아요. 더 할 이야기 없는 것 같은데요. 연우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민준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강하게 나가셔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너 이해해 줄 수 있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준 씨, 지금 어머니 탓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연우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병원 그만두고 어머니도 설득할게. 제발, 민준 씨,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8년 동안 저는 민준 씨 뒷바라지했어요. 의대 다닐 때 생활비 댔고, 전공의 할 때 밤마다 저녁 싸들고 갔고, 교수 준비할 때 공장 일하면서 돈 벌었어요. 그런데 민준 씨는 저한테 뭐라고 했죠? 민준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전 깨달았어요. 민준 씨한테 저는 아내가 아니라 그냥 뒷바라지 노동자였다는 거요. 연우야, 그건 내가 화가 나서. 화가 나면 그런 말 해도 되는 거예요? 신혜린 씨 옆에 서서 저 외면할 때 민준 씨 부끄럽지 않았어요?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8년이 돌아오나요? 민준 씨, 전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민준 씨도 민준 씨 인생 사세요. 저는 돌아서서 고시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 씨는 뒤에서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노무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현우 씨, 좋은 소식이에요. 복희 찬방 파산 신청이 기각됐대요. 정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현우 씨 명의 설비들이 담보로 잡혀 있어서 한복희 대표 마음대로 파산 신청 못한다는 법원 판단이에요. 그리고 직원들이랑 가맹점주들이 집단으로 채권 보전 신청했거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직원들이랑 가맹점주들은 밀린 돈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법원에서 한복희 대표 재산 가압류 결정 내렸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현우 씨, 은행에서 연락 왔습니다. 복희 찬방 대출금 상환 문제 때문에 이현우 씨 설비를 경매 넘기자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경매요? 네. 근데 이현우 씨가 그 설비를 직접 인수하는 방법도 있어요. 대출금 일부를 인수하는 조건으로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명의 설비지만 시어머니가 대출받을 때 담보로 사용했으니 책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약 5천만 원이요. 이현우 씨가 이 금액을 인수하면 설비 완전히 이현우 씨 거로 확정됩니다. 5천만 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가맹점주분들이랑 새 브랜드 만들기로 했으니까 제 설비 필요할 거예요. 좋은 결정이에요. 제가 은행이랑 협상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제 이름으로 시작될 거였습니다. 며칠 뒤 민준 씨에 대한 병원 징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민준 교수, 납품 비리 연루로 교수직 박탈, 6개월 자격 정지. 민준 씨는 병원을 떠나야 했습니다. 신혜린 씨는 이미 민준 씨에게서 발을 뺀 상태였습니다. 재단 이사장 조카라는 입지도 흔들려 병원 내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모두 무너졌으니까요. 하지만 노무사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잘못이 드러난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시원에 살지 않았습니다. 성수동 작은 원룸을 얻어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복희찬방은 결국 폐업했습니다. 위생조사 결과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고 가맹점 이탈과 세무조사까지 겹치면서 회사는 사실상 문을 닫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재산을 잃고 직원들과 가맹점주들에게 밀린 돈을 갚는데 수년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병원 교수직을 잃은 뒤 지방의 작은 의원에 취직했다고 들었습니다. 신혜린 씨와의 관계도 완전히 끝났고 재단과의 연도 끊어졌습니다. 신혜린 씨는 재단 내입지를 잃고 병원을 떠나 해외로 나갔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소식을 들으며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앞길에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59통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시어머니, 연우야,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너 없으면 안 돼. 회사 다시 일으켜줘. 제발.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조용히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도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그 이름을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새로운 일에 몰두했습니다. 가맹점주분들과 함께 만든 새 브랜드 연우찬방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건 첫 번째 사업이었습니다. 성수동 공유주방을 빌려 작은 규모로 시작했습니다. 복희찬방 때처럼 큰 공장은 아니었지만 제 손이 닿는 범위 안에서 투명하게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원산지는 모두 공개했습니다. 제조일자와 유통기한도 투명하게 표시했습니다. 가맹점주분들에게는 폐기 비용을 절대 전가하지 않았고 불량 재료가 나가면 본사가 책임지고 교환해줬습니다. 가맹점은 처음에 10곳으로 시작했습니다. 복희찬방 때부터 저를 믿어줬던 점주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연우찬방 간판을 자랑스럽게 내걸었습니다. 이연우 사장님, 첫 회송 나갑니다. 강남점 김성우 점주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배송 부탁드려요. 새벽 4시 냉장 차량 3대가 성수동 공유주방 앞에서 출발했습니다. 8년 만에 다시 보는 새벽 배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차량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8년 전 시댁 공장에서 처음 새벽 배송을 시작했을 때의 떨림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하는 일이니까요. 오전 7시 가맹점들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배송 잘 받았어요. 반찬 품질 정말 좋네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난리예요. 복희찬방 때보다 훨씬 나아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뒤 가맹점 수가 15곳으로 늘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새로운 점주분들이 가맹 문의를 해왔습니다. 복희찬방 아니고 연우찬방이요? 원산지 투명하게 공개한다고요? 저희도 가맹하고 싶어요. 저는 그들과 계약서를 쓰며 다짐했습니다. 절대 갑질하지 않겠다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요. 한 달 뒤 MBN 박지연 기자님이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연우 사장님, 축하드려요. 연우찬방 정말 잘 되고 있다면서요?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에요. 이연우 사장님이 용기 내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혹시 후속 인터뷰 괜찮으실까요? 많은 분들이 이연우 사장님 이야기 궁금해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면요. 인터뷰는 일주일 뒤 방송되었습니다. 후속, 빈손으로 쫓겨난 며느리, 자기 이름으로 브랜드 다시 세우다. 화면에는 성수동 공유주방에서 반찬을 만드는 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자님이 질문했습니다. 8년 동안 시댁 공장에서 일하셨는데 이혼 통보받고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가 빈손이 아니라는 거요. 빈손이 아니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8년 동안 제가 만든 것들이 있었어요. 냉장 창고, 설비, 매뉴얼, 그리고 실내요. 그게 전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지금 연우 찬방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뭔가요? 투명함이요. 원산지, 유통기한, 제조 과정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맹점주분들을 동업자로 생각해요. 절대 갑질하지 않아요. 전 시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특별히 할 말은 없어요. 그저 제 인생 열심히 살 뿐이에요. 방송이 나간 뒤 SNS에서 제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진짜 멋있다. 빈손으로 쫓겨나서 자기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다니. 복수 제대로 했네. 근데 복수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 찾기였구나. 나도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받고 있는데 이 영상 보고 용기 났어. 댓글들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질 무렵 연우 찬방 가맹점은 25곳으로 늘었습니다. 작은 브랜드였지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연우 찬방 반찬 진짜 맛있어요. 원산지도 투명하게 공개하고요. 사장님이 직접 가맹점 돌면서 체크한대요. 진심이 느껴져요. 저는 매주 가맹점들을 방문하며 점주분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오다겸 노무사님이 사무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이연우 사장님,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이연우 사장님이 인수한 대출금 5천만 원, 조기 상환 가능하다는데요? 저는 놀랐습니다. 벌써요? 아직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연우 찬방이 생각보다 잘 되고 있잖아요. 수익이 안정적이니까 은행에서도 신용도 높게 봐요. 저는 웃었습니다. 8년 전 제 적금을 털어 산 설비가 이제 완전히 제 것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기 상환할게요. 이제 완전히 제 걸로 만들고 싶어요. 며칠 뒤 저는 은행에서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 서류를 들고 나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냈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8년 전 시댁에 시집 왔을 때 전 그저 평범한 며느리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나물 씻고 국 끓이고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달랐습니다. 제 이름으로 사업하고 25개의 가맹점을 이끄는 사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휴대폰에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의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시어머니, 연우야, 네가 잘 되는 거 뉴스로 봤다. 축하한다. 미안하다는 말하고 싶었어.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답장을 보내야 할까? 하지만 저는 조용히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부재 중 전화 목록에 쌓여있던 59통의 전화 기록도 모두 지웠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래만 보기로 했습니다. 성수동 공유주방 앞 새벽 4시. 저는 다시 조명을 켰습니다. 냉장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직원들이 반찬 상자를 싣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출고 완료했어요. 수고하셨어요. 안전운전 부탁드려요. 차량들이 하나씩 떠났습니다. 그 위에는 연우 찬방이라는 간판이 선명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차량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8년 전 빈손으로 시작했던 제가 이제는 제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춥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따뜻한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연우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이름으로 사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